일요일 저녁은 시댁에서 조용히 보내기로 되어 있었다.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있는 일이었다. 나는 남편이 좋아하는 가벼운 원피스를 입고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디저트를 사들고 가는 등 나름의 노력을 했다. 심지어 저녁 초반부터 시작된 어머님의 미묘한 가시 돋침말에도 애써 미소를 유지했다. 남편 민주는 어딘가 좀 정신이 없어 보였지만 나는 그저 회사 일이 스트레스가 많아서일 거라고 생각했다. 와인이 나오고 음식이 오갔지만 식탁 주위에 안개처럼 내려앉은 긴장감을 떨쳐낼 수가 없었다. 어머님, 미숙 여사님은 늘 나를 환영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주셨다. 마치 내가 당신의 아들을 훔쳐가기라도 한 것처럼. 그분의 말은 항상 정중함으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그 날카로움은 내게 고스란히 전해졌다. 서연아, 아직도 김치찌개 하나 제대로 못 끓이니? 어머님은 꼼꼼하게 갈비찜을 자르며 물었다. 우리 민준이는 어릴 때부터 입맛이 까다로웠잖니. 우리 집안은 음식 전통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단다. 우리 집안이라는 말을 내뱉는 방식에서 결혼 3년 차인 내가 여전히 이방인이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느껴졌다. 강남에 있는 시댁 아파트는 언제나 너무 완벽해서 집이라기보다는 박물관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벽에는 유명한 한국 화가들의 그림이 전략적으로 걸려 있었고 이천에서 만든 도자기 그릇들은 샹들리에 불빛 아래 반짝였으며 모든 가구 표면은 방금 닦은 것처럼 윤이 났다. 미숙 여사님이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여기는 그런 종류의 전통적인 서울 상류층의 품격이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분은 유난히 조용했다.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눈을 거의 깜빡이지 않았다. 그분은 민준에게 몸을 기울여 귓속말을 했고 나는 남편의 표정이 변하는 것을 보았다. 턱이 경직되었고 갑자기 거의 알아볼 수 없는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아버님, 이 젓갈 정말 맛있네요. 나는 가족 간의 긴장에 거의 개입하지 않는 조용한 분인 시아버지 상철 씨에게 말을 걸었다. 강경에서 사오신 건가요? 상철 씨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가 대답하기 전에 미숙 여사님이 끼어들었다. 강경 젓갈이란다, 서연아. 몇 번이나 말해줬는데 한국 집안의 며느리가 됐으면 이런 건 알아두는 게 중요하단다.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지만 나는 평정심을 유지했다. 민주는 나를 똑바로 쳐다보지 않고 복분자주를 한 모금 더 마셨다. 아버님이 현재 정치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보통은 긴장을 완화하는데 효과적인 안전한 주제였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대화에 참여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았다. 에어컨이 배경에서 조용히 윙윙거렸다. 누군가 담배를 피우러 발코니 창문을 열 때마다 스며드는 서울의 무더운 여름밤의 열기와는 대조적이었다. 벽시계는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마치 영원히 그곳에 앉아 있었던 것 같았다. 민준과 미숙 여사님이 마치 비밀을 공유하는 것처럼 가끔 시선을 교환하는 것을 알아차렸다. 내가 대화를 시작하려고 할 때마다 내 말은 끝없는 구덩이로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평소에는 다 내게 친절했던 상철 씨조차 그날 밤은 멀게만 느껴졌다. 커피 드실 분 계세요? 나는 마침내 어색한 침묵을 깨고 싶은 마음에 물었다. 내가 타올게. 미숙 여사님이 재빨리 일어서며 말했다. 민준아, 나 좀 도와주렴. 남편은 말없이 일어나 부엌으로 그녀를 따라갔고 나는 상철 씨와 단둘이 남겨졌다. 그는 곧바로 화장실에 가겠다며 자리를 피했다. 나는 그곳에 앉아 자수가 놓인 식탁보 위에 빵 부스러기를 바라보며 부엌에서 들려오는 속삭임을 들었다. 정확한 단어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미숙 여사님의 다급하고 낮은 목소리는 나를 긴장하게 만들었다.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흐른 후 그들은 커피와 과자가 담긴 쟁반을 들고 돌아왔다. 민주는 내 옆에 앉았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냉랭함 때문에 수말리는 떨어져 있는 것 같았다. 그의 손가락이 초조하게 테이블을 두드리는 동안 미숙 여사님은 작은 도자기 찻잔에 커피를 따랐다. 무슨 일 있어?
나는 그의 손 위에 내 손을 얹으며 조용히 물었다. 민주는 내 손길에 댄 것처럼 손을 뺐다. 아니, 아무 일도 없어. 그가 대답하는 목소리는 내가 알던 목소리가 아니었다. 저녁의 나머지 시간은 긴장감의 안개 속에서 흘러갔다. 미숙 여사님은 자신의 독서 모임 친구들, 국립현대미술관의 최근 전시회 등 나를 직접적으로 대하는 것 외에 온갖 주제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했다. 몇 년간 부산에 있다가 최근 서울로 돌아왔다는 민준의 전 여자친구, 수진에 대해 언급했을 때 나는 그것이 고의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참 교양 있는 아이였는데. 미숙 여사님은 향수에 젖어 말했다. 집안도 좋았고 아버님이 대법원 판사시잖아. 알지? 지난주에 만났는데 내 안부 묻더라. 민준아. 남편은 그 대화를 이어갈 관심이 없다는 듯 막연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미 상처는 남았다. 메시지는 분명했다. 수진이 나보다 더 나은 선택이었을 것이라는 것. 전라도의 작은 도시 출신인 고등학교 교사인 나는 그들의 서울 세계에 결코 완전히 녹아들 수 없을 터였다. 나는 갑자기 무엇이 변했는지 확신할 수 없는 채로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다. 우리는 조용히 식사를 마쳤고 내가 식탁을 치우는 것을 돕겠다고 제안하자 민주는 갑자기 일어나서 집에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차로 나를 이끌 때 내 팔을 잡는 손길은 단호했다. 무언가 변했지만 아직 그게 무엇인지는 몰랐다. 나는 조수석에 앉아 조용히 뛰는 심장을 안고 모든 것이 정상인 척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정상이지 않았다. 서울의 밤거리를 달리는 차 안은 조용하고 긴장감이 흘렀다. 도시의 불빛이 차창에 반사되어 내 생각만큼이나 혼란스러운 패턴을 만들어냈다. 불 켜진 광화문을 지나갈 때 민준이 첫 데이트 때 나를 그곳으로 데려가 서울의 역사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해주던 기억이 떠올랐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마치 내가 옆에 없는 것처럼 길에 시선을 고정한 채 운전했다. 몇 번이나 대화를 시작하려 했지만 매번 단답이나 침묵으로 돌아왔다. 마침내 홍대에 있는 우리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위장에 맺힌 응어리가 너무 단단해져서 정상적으로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리라는 것을 알았지만 우리 집 문 저편에서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는 전혀 알지 못했다. 집으로 돌아오자 긴장감은 불청객처럼 우리를 따라 들어왔다. 내가 팔짱을 낀 채 혼란스러워하는 동안 민주는 방 안을 서성겼다. 홍대의 작은 아파트의 희미한 불빛이 그의 초조한 움직임에 따라 춤추는 듯한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 열린 창문으로는 밤의 도시 소음이 멀리서 들려왔다. 근처 술집의 웃음소리, 간간히 들리는 택시 경적 소리. 우리의 삶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데 평범한 삶은 계속되고 있었다. 나는 괜찮냐고 물었지만 그는 처음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침묵이 우리 사이에 납처럼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러다 그는 폭발했다. 비명이 아니라 느닷없이 튀어나온 차가운 비난으로. 그는 의심에 찬 질문들을 던졌다. 내게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들에 대해서였다. 지난 목요일에 누구와 있었는지, 왜 지난 주말에 집에 늦게 들어왔는지, 자기 몰래 형과 이야기했는지. 무슨 소리야, 민준 씨? 내 목소리는 나 자신에게도 낯설게 들렸다. 혼란과 커져가는 두려움이 뒤섞인 목소리였다. 목요일에는 학교 끝나고 과외 있었잖아. 말했잖아. 그리고 아주버님은 그냥 당신 생일 선물 아이디어 물어본 거였어. 그의 웃음은 씁쓸했고 유머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과외? 요즘은 그걸 그렇게 부르나?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 서린 강렬함, 손이 떨리는 방식, 이건 농담이 아니었다. 그는 우리 책장 옆에 서 있었다. 그곳에는 우리가 경주로 여행 갔을 때 찍은 사진, 내 고향 전라도의 작은 교회에서 올린 결혼식 사진이 있었다.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것만 같은 행복의 기억들이었다. 민준 씨, 제발 무슨 일인지 말해줘.
내가 다가가려 했지만 그는 내 접근이 견딜 수 없다는 듯 뒤로 물러섰다. 내가 바보인 줄 알아?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 그의 목소리는 얼음 같다. 내가 봤어, 서연아. 사람들이 봤다고. 나를 봤다고? 어디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그가 들을까봐 두려웠다. 종로에 있는 그 오래된 찻집에서 목요일에 그 남자랑. 그는 마지막 단어를 독처럼 뱉어냈다. 그제야 이해가 됐다. 목요일에 나는 서울에 잠시 들른 대학 동기 지훈을 만났었다.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옛날 이야기, 부산에서의 그의 직장 생활, 교사로서의 내 삶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게 다였다. 지훈 씨 말하는 거야? 대학 친구야, 민준 씨. 전에 말했잖아. 기억 안 나? 학회 때문에 서울에 와서 오랜만에 만난 거야. 내 말은 벽에 부딪혀 튕겨 나오는 것 같았다. 그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다. 마치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증거라도 받은 사람처럼. 그리고 나는 위장에 응어리가 맺히는 것을 느끼며 깨달았다. 이건 분명 미숙 여사님에게서 나온 것이었다.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지, 그렇지? 내 목소리는 떨렸다. 그가 그녀가 한 말을 말해주길 애원했지만 그는 그저 고개를 저었다. 마치 그것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더 현실이 될 것처럼. 어머니는 그저 날 걱정하시는 거야. 그가 마침내 말했다. 그분은 내가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것들을 보시는 거지. 무슨 것들을? 난 정말 모르겠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돼.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지만 흘리지 않으려고 버텼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때였다. 그 눈빛들, 이상한 시간에 오는 메시지들, 늦게 들어오는 변명들,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난 다 알아. 그리고 이제 이것까지.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다. 그 찻집에서 지훈이 한 말에 웃고 있는 내 모습이었다. 사진은 순수했지만 누군가 죄를 찾으려 한다면 어떻게 오해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누가 보낸 거야? 나는 이미 답을 알면서도 물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내가 일하고 있을 때 당신은 다른 남자와 함께 있었다는 거야. 몇 달 동안 나랑은 그렇게 웃어주지도 않았으면서. 그의 말은 뺨을 때리는 것처럼 나를 아프게 했다. 최근 우리 관계가 껄끄러웠던 것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건 불륜 때문이 아니라 미숙 여사님의 끊임없는 압박, 로펌에서 장시간 일하는 민준, 작은 도시에서 자란 내가 서울 생활에 적응하는 과정 때문이었다. 민준 씨, 나 좀 봐. 나는 그의 앞에 서서 억지로라도 내 눈을 보게 했다. 지훈 씨랑은 아무 사이도 아니야. 그냥 친구일 뿐이야. 그 사람 결혼했고 아이도 둘이야. 맙소사 그 사람이 만나자고 연락했을 때 내가 문자 보여주기까지 했잖아. 그의 눈에서 의심의 빛이 스치는 것을 보았지만 그것은 금세 사라지고 나를 두렵게 하는 냉랭함으로 대체되었다. 이제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 서연아.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어. 그 말의 아이러니가 나를 강하게 쳤다. 그 순간 그를 알아보지 못한 것은 바로 나였다. 이 사람은 내가 부산의 문학학회에서 만났던 그 남자가 아니었다. 나에게 시를 써주고 서울의 숨겨진 골목들을 발견하게 해주던 그 남자가 아니었다. 이 사람은 미숙 여사님의 조종에 의해 만들어진 낯선 사람이었다. 어떻게 나를 그렇게 의심할 수 있어? 내 목소리가 마침내 갈라졌다. 우리가 함께 겪은 모든 일들 후에 어떻게 내가 당신을 배신할 거라고 믿을 수 있냐고? 사람은 변해. 그의 목소리는 평탄했다. 서울이 당신을 바꿔놨어. 그의 말이 내 안에 무언가를 일깨웠다. 그게 진짜 문제였을까? 내가 더 이상 그가 알던 그의 세계에 감명받던 시골의 수줍은 소녀가 아니라는 것? 지난 몇 년 동안 나는 이곳에서 나만의 삶을 구축했다. 학교에는 동료들이 생겼고 문화센터에서 문학 강연을 시작했으며 박사과정 진학을 고려하고 있었다. 나를 바꾼 건 서울이 아니야, 민준 씨. 당신 가족, 특히 어머님에게 내가 충분한 사람이라는 걸 끊임없이 증명해야 했던 거야.
말이 멈추기 전에 튀어나왔다.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우리 어머니는 상관없어. 그분은 단지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하실 뿐이야. 나는 아니야? 내가 당신의 행복을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난 모든 면에서 당신을 지지했어, 민준 씨. 당신이 대형 로펌을 그만두고 친구 재원 씨 로펌에 합류할지 고민할 때, 끝내지 못한 소설을 쓰기 위해 안식년을 갖고 싶어 할 때, 공간이 필요할 때, 난 항상 여기 있었어. 그는 마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말하는 것을 보는 듯 나를 쳐다봤다. 그의 손에 들린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그가 화면을 보더니 표정이 변했다. 그분이야? 내가 물었다. 또 어머님이야? 그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의 침묵은 충분한 대답이었다. 미숙 여사님이 그에게 또 무슨 말을 하고 있을지, 이미 혼란스러운 그의 마음에 또 어떤 의심을 심고 있을지 궁금했다. 민준 씨, 제발. 나는 한 걸음 다가가 그의 팔을 만지려 했다. 그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으려 했다. 이것에 대해 이야기하자. 정말로 이야기하자고. 어머님이 무슨 말을 했든, 당신이 뭘 봤다고 믿든 그건 진짜가 아니야. 우리가 가진 게 진짜야. 하지만 내 말은 보이지 않는 장벽에 부딪히는 것 같았다. 그는 계속해서 비난하고 의심하고 서성겼다. 그리고 나는 그곳에 서 있었다. 차가운 타일 바닥 위에 맨발로 두 손을 벌린 채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는 무언가를 붙잡으려 애쓰면서 부엌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시간은 멈춘 것 같았다. 밖에서는 서울이 인공 불빛의 장막 아래 잠들어 있었고 우리 작은 아파트에서 벌어지는 드라마에는 무관심했다. 나는 깨어날 수 없는 악몽에 갇힌 기분이었다. 민준 씨, 나 피곤해. 마침내 피로가 나를 덮쳤다. 긴 하루였고 우린 지금 후회할 말들을 하고 있어. 일단 자고 내일 좀 더 차분하게 이야기하자. 나는 침실로 향하려 했지만 그가 좁은 복도를 막아서며 내 길을 가로막았다. 아직 이야기 안 끝났어. 그의 목소리는 위험할 정도로 낮았다. 나는 끝났어. 나는 심장이 세차게 뛰었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며 대답했다. 당신이 이런 상태일 때는 더 이상 대화할 수 없어. 이런 상태가 어떤데? 그의 어조는 도전적이었다.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잖아. 증거도 없이 내 대해 최악을 믿고 있잖아. 당신 어머니가 우리 결혼 생활에 끼어들게 내버려 두고 있잖아. 말은 의도했던 것보다 더 거칠게 나왔지만 너무 상처를 받아서 조절할 수가 없었다. 그때 그의 눈에서 무언가 변하는 것을 보았다. 내가 전에 본 적 없는 무언가의 섬광이었다. 그리고 그를 안 이후 처음으로 나는 그에게서 두려움을 느꼈다. 언쟁은 너무나 빨리 격해졌다. 한순간 나는 그와 이성적으로 대화하려 했고 다음 순간 그는 이웃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크게 소리치고 있었다. 나는 민준의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얼굴은 붉어졌고 몸은 분노로 뻣뻣했다. 목에 핏대가 솟아올랐고 주먹은 마치 괴물 같은 무언가를 억제하려는 듯 규칙적으로 쥐었다 폈다 했다. 우리 엄마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그의 목소리가 우리 아파트 벽에 울렸다. 그분은 당신이 평생 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나를 위해 해주셨어. 민준 씨, 제발 목소리 좀 낮춰. 나는 간청했다. 옆집에 혼자 사시는 김 할아버지가 아마 깨서 비명소리에 놀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 새벽 2시야. 건물 전체를 깨우겠어. 상관없어. 그가 주먹으로 식탁을 내리치며 포효했다. 아침에 남대문 꽃시장에서 사온 데이지가 담긴 꽃병이 위태롭게 흔들렸다. 내 거짓말, 내 변명에 진절머리가 나. 거짓말 아니야. 내 인내심도 바닥나는 것을 느끼며 소리쳤다. 당신 어머니가 하는 말을 전부 곧이곧대로 듣지 말고 내 말 좀 들어줬으면. 닥쳐! 그의 외침은 채찍질 같았다. 감히 그분에 대해 그렇게 말하지 마. 미숙 여사님은 그저 날 보호하고 싶으셨을 뿐이야.
뭐로부터 보호하는데 민준 씨? 당신을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그분의 끊임없는 승인 없이 행복할 가능성으로부터? 내 말이 총알처럼 그에게 박히는 것을 보았다. 각 단어가 목표를 찾아갔다. 민주는 항상 어머니와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숭배했고 끊임없이 그녀의 인정을 구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녀의 통제를 원망하고 있었던 것 같다. 당신은 우리 가족을 이해 못해. 그는 목소리를 조금 낮췄지만 여전히 강렬함을 유지하며 말했다. 단 한 번도 이해한 적 없어. 왜냐하면 당신들이 나를 진정으로 받아들인 적이 없으니까. 나는 슬픔에 잠겨 대답했다. 3년이야, 민준 씨. 결혼한 지 3년인데도 난 여전히 전라도 여자, 그 선생, 절대로 수준에 미치지 못할 이방인이야. 그건 사실이 아니야. 아니라고? 그럼 당신 어머니가 날 비난할 때 왜 한 번도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아? 왜 내가 열등감을 느끼게 내버려둬? 왜 나보다 그분을 먼저 믿어? 뒤이은 침묵은 무거웠고 말하지 않은 진실들로 가득 차 있었다. 아파트는 갑자기 너무 작게 느껴졌고 벽은 너무 가까웠다. 열린 창문으로 서울의 시원한 밤 공기가 들어왔지만 숨 막히는 긴장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네가 나한테 뭘 요구하는지 모르는구나. 민준이 마침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차분해졌지만 여전히 위험했다. 우리 엄마와 너 사이에서 선택하라는 거. 선택하라고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대답했다. 진실을 보라고 하는 거야. 그분의 조종이 우리가 가진 것을 어떻게 파괴하고 있는지 보라고. 나는 한 걸음 다가가 그의 팔을 만지려 했다. 그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으려 했다. 내 눈에서 거짓이 없다는 것, 배신이 없다는 것을 그가 보길 원했다. 오직 사랑과 지친 마음뿐이었다. 그때였다. 그가 나를 밀쳤다. 그냥 옆으로 비키게 하려는 밀침이 아니었다. 갑작스럽고 폭력적인 밀침에 나는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졌다. 옆구리로 세게 부딪히며 엉덩이와 팔꿈치를 따라 고통이 번져나갔다. 내 몸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우리 주위에 울려 퍼지는 동안 방은 잠시 멈춘 것 같았다. 고통보다는 충격에 숨이 멎었고 나는 바닥에서 그를 올려다보며 그가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기를 기다렸다. 내 몸이 테라코타 타일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갑작스러운 침묵 속에서 울려 퍼지는 것 같았다. 먼저 부딪힌 팔꿈치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고 이어서 엉덩이에도 욱신거림이 왔다. 하지만 나를 완전히 마비시킨 것은 마음의 고통이었다. 민주는 손을 민 채로 굳어 있었고 마치 자신이 방금 한 일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뜨고 있었다. 잠시 동안 그는 나만큼이나 놀란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서둘러 나를 도우려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가슴을 헐떡이며 가만히 서 있었다. 그러고 나서 마치 방금 일어난 일의 무게를 깨달은 듯 천천히 돌아서서 멀어졌다. 내 몸은 떨렸다. 넘어진 것 때문만이 아니라 그 순간 내가 그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다는 끔찍한 깨달음 때문이었다. 민준 씨, 내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는 갈라진 속삭임이었다. 눈물이 시야를 흐리게 했고 나는 몸을 일으키려 애썼다. 팔꿈치의 통증은 욱신거렸고 엉덩이에는 멍이 들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복도 쪽으로 걸어가며 내게 등을 보였다. 그 순간 부산의 그 학회에서 그를 처음 봤을 때가 생각났다. 그의 친절한 미소, 문학에 대해 이야기할 때 빛나던 그의 눈, 내가 춥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묻지도 않고 커피를 가져다 주던 모습. 그 남자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 나는 벽에 기대어 겨우 앉았다. 밖에서는 멀리서 구급차 소리가 들려왔다. 이 시간에도 도시는 결코 완전히 잠들지 않았다. 거리에 가로등 불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내가 느끼는 것만큼이나 부서진 듯한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 결혼 후 홍대의 이 아파트로 이사 왔던 첫날들이 떠올랐다. 작지만 아늑했고 우리는 그곳을 책과 식물 그리고 꿈으로 채웠다.
일요일마다 유명한 황학동 벼룩시장을 탐험하며 복원할 낡은 가구를 찾던 기억이 난다. 익선동 카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하며 미래를 계획하던 모습도. 어떻게 우리가 이 지경까지 왔을까? 어느 순간부터 미숙 여사님의 도끼 어린 속삭임이 우리 사랑보다 더 커져 버렸을까? 방에서 무언가 깨지는 소리에 나는 깜짝 놀랐다. 민준이 물건에 화풀이를 하고 있는 게 틀림없었다. 액자에 담긴 우리 사진들, 함께 모은 작은 기념품들을 생각했다. 그것들도 지금 우리의 관계처럼 산산조각이 났을까? 일어나려 했지만 엉덩이의 통증 때문에 그럴 수 없었다. 나는 그곳, 바닥에 주저앉아 그가 불과 몇 미터 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때보다 더 외로움을 느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다. 몇 분일 수도 몇 시간일 수도 있었다. 시간은 뒤틀린 것 같았고 마치 깨어날 수 없는 악몽에 갇힌 기분이었다. 도시의 소음은 계속되었다. 지나가는 찻소리, 밤늦게 파티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의 먼 웃음소리, 길고양이의 울음소리. 삶은 내 작은 개인적인 비극에 무관심하게 계속 흘러갔다. 처음부터 미숙 여사님에 대해 경고했던 내 친구 은주가 생각났다. 그 여자 조심해. 그녀가 말했었다. 강남 시어머니들은 황소보다 더 위험할 수 있어. 그때는 그녀가 과장한다고 생각하며 웃어넘겼다. 이제 그녀의 말은 고통스러운 진실로 되돌아왔다. 마침내 나는 벽에 기대어 안정을 찾으며 일어설 힘을 모았다. 몸은 아팠지만 견딜 수 없는 것은 영혼의 고통이었다. 약간 절뚝거리며 부엌으로 향했다. 물이 필요했고 생각이 필요했고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이해해야 했다. 내 뿌리에 대한 경의로 우리가 함께 골랐던 전통 타일이 깔린 부엌은 이제 다른 삶에 속한 것처럼 보였다. 수도꼭지를 틀고 물이 흐르는 것을 내버려 두었다. 우리의 행복이 사라진 것처럼 빠르게 배수구로 사라지는 물을 바라보았다. 천천히 물을 마시며 차가운 물이 마른 목을 달래는 것을 느꼈다. 부엌의 작은 창문을 통해 빛 공해 때문에 별이 보이지 않는 서울의 밤하늘 조각을 볼 수 있었다. 내 고향의 별이 총총한 하늘과는 너무나 달랐다. 갑자기 전라도의 내 집에 대한 압도적인 향수, 올리브밭, 그곳의 단순한 삶에 대한 그리움이 밀려왔다. 발소리에 민준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내 몸은 본능적으로 긴장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더 많은 분노? 사과? 나는 한때 나를 사랑하고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던 이 남자에게서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몰랐다. 그가 부엌문에 나타났을 때 무언가 변해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마치 유령이 그의 귓가에 속삭이기라도 한 듯 모든 혈색이 빠져나간 것 같았다. 그의 눈은 표현되지 않은 어떤 깨달음으로 크게 뜨인 채 방 안을 빠르게 훑었다. 그는 마치 나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혹은 아주 오래전에 묻어둔 무언가를 기억해낸 사람처럼 나를 쳐다봤다. 그리고 그는 고통으로 가득 찬 거의 들리지 않는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중얼거렸다. 나 그러려고 한 게 아니었어. 그의 목소리는 낡은 유리처럼 갈라졌다. 그것은 단순한 죄책감이 아니었다. 두려움이었다. 무엇이 그런 변화를 일으켰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순간 그는 화가 나기보다는 더 부서진 것처럼 보였다. 그는 마치 모든 분노가 빠져나가고 공황만 남은 것처럼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무릎을 꿇었다. 그는 복도 쪽으로 몇 걸음 걸어갔다. 나는 여전히 바닥에 앉아 옆구리를 잡고 방금 일어난 일을 소화하려 애쓰는 동안 그의 등은 나를 향해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그가 멈춰섰다. 그의 자세가 굳어졌고 마치 무언가를 들은 것처럼 고개가 살짝 돌아가는 것을 보았다. 그의 얼굴을 완전히 볼 수는 없었지만 그의 손이 문틀을 꽉 잡는 방식을 알아차렸다. 압력 때문에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세상에. 그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겨우 들렸다. 세상에.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뒤이은 침묵은 절대적이었다. 평소라면 단열이 잘 안 되는 우리 창문으로 새어 들어오던 서울의 밤 소음조차 들리지 않았다. 마치 온 세상이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숨을 죽이고 기다리는 것 같았다. 그가 나를 돌아보았을 때 무언가 변해 있었다. 그의 얼굴은 모든 혈색을 잃었다. 마치 유령이 그의 귓가에 속삭이기라도 한 듯 창백했다. 그의 눈은 표현되지 않은 어떤 깨달음으로 크게 뜨인 채 방안을 빠르게 훑었다. 그는 마치 나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혹은 아주 오래전에 묻어둔 무언가를 기억해낸 사람처럼 나를 쳐다봤다. 나 그러려고 한 게 아니었어. 그의 목소리는 낡은 유리처럼 갈라졌다. 그것은 단순한 죄책감이 아니었다. 두려움이었다. 아마도 자기 자신에 대한 두려움이었을 것이다. 서연아, 미안해. 내가 이거 어떻게 됐었나 봐. 무엇이 그런 변화를 일으켰는지 이해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순간 그는 화가 나기보다는 더 부서진 것처럼 보였다. 그는 마치 모든 분노가 빠져나가고 공황만 남은 것처럼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무릎을 꿇었다. 나는 벽에 기대어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내 안의 한 부분은 민준에게 달려가 그가 괴로워할 때마다 늘 그랬던 것처럼 그를 위로하고 싶었다. 하지만 두려움과 배신감에서 태어난 또 다른 새로운 부분은 나를 벽에 붙어 있게 했다. 조심스럽게. 내가 당신을 다치게 했어. 그는 자신의 손을 마치 알아보지 못하는 낯선 물건처럼 쳐다보며 말했다. 내가 당신에게 손을 댔어. 나 그 사람 같아. 거의 들리지 않는 그 마지막 말에 나는 숨을 참았다. 민주는 그의 아버지에 대해 절대 이야기하지 않았다. 내가 알던 미숙 여사님의 조용한 남편인 상철 씨가 아니라 민준이 겨우 5살 때 그들을 버리고 떠난 그의 생물학적 아버지에 대해서 말이다. 단 한 번 우리 기념일에 와인을 너무 많이 마시고 나서야 그는 속삭임으로 그 남자가 폭력적이었다고 고백했다. 그의 첫 기억은 비명과 쾅 닫히는 문, 그리고 부엌에서 화장으로 멍을 가리려 애쓰던 어머니의 울음소리였다고. 당신은 그 사람 같지 않아. 나는 자동적으로 말했지만 그 말은 나 자신에게도 공허하게 들렸다. 왜냐하면 그 순간 그는 정말로 그랬으니까. 거리의 가로등에서 나오는 노란 불빛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어 우리 작은 거실 벽에 긴 그림자를 들이우며 춤을 추었다. 우리가 함께 모은 책들, 우리가 고른 그림들, 내가 정성껏 돌보던 식물들, 모두 방금 일어난 일의 조용한 증인이었다. 난 절대로 그 사람처럼 되지 않겠다고 항상 다짐했어. 민준이 갈라진 목소리로 계속 말했다. 절대로 여자에게 손대지 않겠다고. 그런데 지금 그는 문장을 끝맺지 않았지만 그럴 필요도 없었다. 부엌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몇 시간 후면 나는 일어나서 학교에 가고 학생들을 마주하고 윤동주의 시나 박경리의 소설을 설명하면서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해야 했다. 이제 그 생각은 터무니없고 불가능하게 느껴졌다. 나 가야겠어. 내 목소리의 단호함에 나 자신도 놀라며 말했다. 안 돼. 그가 고개를 들며 재빨리 대답했다. 제발, 서연아. 끔찍한 실수였어. 나 이런 적 한 번도 없었잖아. 알잖아.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똑같은 말을 들었을까? 얼마나 많은 이들이 그 말을 믿고 싶어 했을까? 갑자기 한겨울에 선글라스를 끼고 눈가에 멍을 가리며 문에 부딪혔다고 억지 미소를 짓던 사촌 언니가 떠올랐다. 우리 모두는 진실을 알았지만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또 다른 사촌 언니가 되고 싶지 않았다. 시간이 좀 필요해, 민준 씨. 나는 주장했다. 지금 여기 있을 수가 없어. 그는 마치 모든 움직임이 엄청난 노력을 요구하는 것처럼 천천히 일어섰다. 이 시간에 어디로 가려고? 지영 씨네 집. 나는 몇 블록 떨어진 곳에 사는 학교 동료를 언급하며 말했다. 거짓말이었다. 이 시간에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지만 그가 내게 계획이 있고
안전한 곳이 있다고 믿게 해야 했다. 너무 늦었어. 그가 힘없이 항의했다. 길이 위험해. 그 아이러니가 뺨을 때리는 것 같았다. 길이 위험하다고? 나는 방금 내 집 또한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다. 택시 부를 거야. 나는 몇 가지 물건을 챙기러 침실로 천천히 향하며 대답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고통스러웠다. 넘어진 것 때문에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돌이킬 수 없이 부서진 무언가의 잔해를 밟고 지나가는 것처럼 감정적으로도 아팠다. 민주는 나를 따라오지 않고 동상처럼 거실에 굳어 있었다. 우리 침실에 들어섰을 때 모든 것에 익숙함, 흐트러진 시트가 있는 우리 침대, 침대 옆 탁자의 사진들, 책상 위에 섞여 있는 내 책과 그의 서류들, 이 목을 매게 했다. 이곳은 우리의 안식처였고 외부 세계가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우리만의 작은 우주였다. 지금까지는 나는 옷장에서 작은 배낭을 꺼내 필수품들을 챙겼다. 속옷, 잠옷용 티셔츠, 칫솔, 휴대폰과 충전기. 내 움직임은 기계적이었다. 마치 외부에서 나 자신을 지켜보는 것 같았다. 옷장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창백했고 머리는 헝클어졌으며 흘리지 않은 눈물로 눈이 반짝였다. 잠시 동안 거울 속의 여자를 알아보지 못했다. 배낭을 메고 거실로 돌아왔을 때 민주는 마치 한 치도 움직이지 않은 것처럼 같은 자리에 있었다. 그의 눈은 내가 문으로 향하는 내내 나를 따라왔다. 서연아. 그의 목소리는 갈라진 속삭임이었다. 제발. 나는 문고리를 잡은 채 멈춰섰다. 내 안의 한 부분은 돌아서서 그에게 달려가 모든 것이 끔찍한 악몽이었다고 믿고 싶었다. 우리가 예전의 우리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일요일마다 서울숲을 산책하고 익선동 테라스에서 문학에 대해 토론하고 게으른 아침이면 이불 속에서 웃던 그 커플로. 하지만 다른 한 부분, 바닥에 부딪혔을 때의 고통을 아직도 느끼고 그의 눈에서 알아볼 수 없는 무언가의 섬광을 본 그 부분은 우리가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어떤 선들은 한 번 넘으면 모든 것을 영원히 바꿔버린다. 내일 전화할게. 나는 돌아서지 않고 마침내 말했다. 그것은 약속이 아니었고 그렇게 할지조차 몰랐지만 떠나기 위해 무언가 말해야 했다. 우리 낡은 아파트의 엘리베이터는 늘 그렇듯 고장나 있었고 나는 2층을 계단으로 내려갔다. 계단 하나하나가 다친 엉덩이에 작은 고통을 주었다. 시원한 밤 공기 속으로 나왔을 때 서울은 그 특유의 냄새들로 나를 맞았다. 묵은 커피 냄새, 전날의 달콤한 호떡 냄새, 밤의 마지막 담배 연기, 냄새. 나에게는 실질적인 계획이 없었다. 이 시간에 예고 없이 지영 씨네 집에 갈 수는 없었고 갈 곳도 없이 택시를 부른다는 생각도 터무니없었다. 그래서 나는 몇 시간 후면 다시 활기를 띨 가게들의 닫힌 철제 셔터 옆을 지나며 홍대의 좁은 골목길을 목적 없이 걸었다. 길고양이가 쓰레기통 위에서 호기심 어린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그 눈은 어둠 속에서 작은 달처럼 반사되었다. 마침내 나는 그 시간에 파티에서 비틀거리며 돌아오는 학생 2명을 제외하고는 텅 빈 홍대 앞 공원 벤치에 앉았다. 엉덩이의 통증은 방금 일어난 일의 메아리처럼 둔하고 끊임없는 고동이 되어 있었다.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다. 새벽 3시 45분. 홈 화면에는 작년에 주말을 보냈던 경주의 불국사를 배경으로 민준과 내가 웃고 있었다. 우리는 낸도 너무 행복해 보였고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 내가 보고 싶지 않았던 신호들이 있었을까? 저절로 사라지길 바라며 무시했던 작은 균열들이 있었을까? 밤에 나머지는 명동 근처의 작은 호스텔에서 보냈다. 깊은 다크서클이 있는 젊은 직원은 내가 새벽 4시에 방을 달라고 했을 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호기심과 동정이 섞인 눈으로 나를 쳐다봤을 뿐이다. 그는 전에 나 같은 여자를 얼마나 많이 봤을까 궁금해졌다.
방은 1인용 침대와 구석에 세면대가 있는 아주 작았지만 깨끗했고 무엇보다도 안식처였다. 나는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잠을 이룰 수 없어 침대에 앉아 있었다. 휴대폰이 민준의 메시지로 여러 번 진동했지만 아직 열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대신 엉덩이에 생기기 시작한 멍을 살펴보았다. 보기 흉한 보랏빛 얼룩이 내 피부 위에 수채화처럼 번지고 있었다. 부드럽게 만져보자 고통에 얼굴을 찡그렸다. 아픈 것은 육체적인 상처뿐만이 아니었다. 그것이 상징하는 것, 즉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믿었던 신뢰의 파괴가 더 아팠다. 새벽녘, 나는 안뜰이 보이는 작은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서울 새벽의 회색빛이 천천히 스며들어 빨랫줄에 널린 옷, 시든 제라늄 화분, 그리고 내 이야기와는 무관하게 계속되는 다른 삶, 다른 이야기들의 창문들을 드러냈다. 저 블라이드 뒤 어딘가에 나처럼 멍을 새고 선택지를 저울질하며 어떻게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이해하려 애쓰는 또 다른 여자가 있을까 궁금했다. 8시에 학교에 전화해서 출근할 수 없다고 알렸다. 수십 년의 경험을 가진 유능한 행정실장님은 내 목소리에서 무언가를 감지하고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푹 쉬어요, 서연 선생님. 아이들은 윤동주 씨 없이 하루쯤은 괜찮을 거예요. 그녀의 무심한 친절에 거의 울 뻔했다. 복도의 작은 공용 욕실에서 샤워를 한 후 옷을 입고 거리로 나섰다. 서울은 이미 활기로 넘쳐났다. 테이크아웃 커피잔을 든 서두르는 직장인들, 지도를 확인하는 관광객들, 가판을 설치하는 상인들. 나는 그들 사이에서 이상하게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된 기분이었다. 마치 전날 밤의 일이 나를 산자들 사이를 떠도는 유령으로 만들어버린 것 같았다. 목적 없이 걷다가 이 모든 악몽의 비이도적인 시작점이었던 지훈과 만났던 그 찻집 앞에 서 있는 나를 발견했다. 대리석 테이블과 오래된 거울이 있는 그 찻집은 그 시간에 거의 비어 있었다. 우리는 그때 앉았던 바로 그 테이블에 앉아 마실 생각도 없는 카페라테를 주문했다. 마침내 휴대폰을 꺼내 민준의 메시지를 열었다. 15개나 와 있었다. 처음 몇 개는 필사적인 애원이었다. 제발 돌아와. 얘기 좀 하자. 맹세하는데 나 이런 적 한 번도 없었어. 사랑해 서연아, 제발. 마지막 몇 개는 내가 그날 밤 답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인 듯 더 차분했다. 시간이 필요한 거 이해해. 얘기하고 싶을 때 여기 있을게. 너무 미안해서 할 말이 없어. 메시지를 읽으면서 전날 밤 민준의 기이한 변화가 떠올랐다. 어떻게 그가 분노해서 유령을 본 듯한 충격 상태로 변했는지 나 그 사람 같아. 그가 말했었다. 그의 생물학적 아버지, 그의 어린 시절을 공포의 지옥으로 만들었던 그 남자처럼. 완벽하게 다듬은 코수염을 가진 나이든 웨이터가 더 필요한 것이 있는지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지만 계산서를 달라고 했다. 기다리는 동안 나는 결심했다. 답이 필요했다. 민준에게서뿐만 아니라 문제의 근원인 미숙 여사님에게서도. 1시간 후 나는 시부모님이 사시는 강남의 우아한 아파트 건물 앞에 서 있었다. 나를 아는 경비 아저씨가 익숙하게 인사하며 들여보내주었다. 서연 씨, 깜짝 방문이네요. 그가 친절하게 물었다. 나는 느끼지도 못하는 미소를 억지로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미리 전화하지도 알리지도 않았다. 민준이 거기에 있을지, 그가 부모님께 연락했을지, 미숙 여사님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그녀와 마주해야 했다. 그녀가 왜 아들을 부추겨 나를 대적하게 했는지, 설명하는 동안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봐야 했다. 문을 연 것은 상철 씨였다. 그의 얼굴에는 나를 보고 놀란 기색이 역력했다. 서연아, 그가 빠르게 눈을 깜빡이며 말했다. 네가 올 줄은 몰랐는데. 알아요. 나는 목구멍에 맺힌 덩어리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를 굳건히 유지하며 대답했다. 어머님과 얘기 좀 해야겠어요. 집에 계신가요? 상철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옆으로 비켜섰다. 아파트는 조용했고 복도에 있는 괴종시계의 부드러운 똑딱 소리만 들렸다. 그는 나를 거실로 안내했다. 미숙 여사님은 창가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내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고 순간 그녀의 눈에서 무언가를 보았다. 놀라움, 죄책감, 걱정. 그녀의 얼굴이 평소의 차가운 예의 바른 가면으로 돌아가기 전에 알아채기는 어려웠다. 서연이구나. 그녀가 천천히 책을 닫으며 말했다. 예상치 못한 방문이네. 상철 씨는 커피를 준비하겠다며 중얼거리고는 조용히 물러나 우리만 남겨두었다. 나는 서 있었다. 앉기를 거부했고 이것이 평범한 사교적인 방문인 척하기를 거부했다. 왜 그러셨어요? 나는 서론 없이 바로 물었다. 왜 민준 씨에게 저에 대해 거짓말을 하셨어요? 미숙 여사님은 완벽하게 그려진 눈썹을 치켜 올렸다. 그녀의 평정심은 흔들림이 없었다.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구나. 무슨 소리인지 아주 잘 아시잖아요. 내 목소리가 약간 떨리며 대답했다. 찻집에서 찍은 사진, 그 암시들, 저녁 식사 때의 귓속말, 몇 달 동안 저에 대해 그 사람을 부추기셨잖아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흠잡을 데 없는 트위드 스커트를 매만졌다. 60대인 미숙 여사님은 은퇴하기 전 서울에서 가장 존경받는 변호사 중 한 명이었던 여성의 우아함과 품위를 유지하고 있었다. 흰머리 하나 없이 염색한 갈색 머리는 완벽한 쪽머리로 단정하게 묶여 있었다. 항상 그렇게 극적이구나, 서연아. 그녀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역시 전라도 사람들은. 전라도 사람들이요?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다. 전라도 사람들 항상 모든 것을 막장 드라마로 만들지. 그녀의 어조에는 거의 감추지 않은 경멸이 담겨 있었다. 내가 한 일은 내 아들의 눈을 뜨게 해준 것뿐이야. 눈을 뜨게 했다고요? 정확히 무엇에 대해서요? 미숙 여사님은 유리잔을 보관하는 진열장으로 다가갔다. 의도적으로 느린 움직임으로 잔 2개와 인삼주병 하나를 꺼냈다. 앉으렴. 그녀가 마치 평범한 사교 모임의 주최자인 것처럼 말했다. 서서 이런 대화를 하는 건 의미가 없어. 나는 망설였지만 결국 바이올린 줄처럼 팽팽하게 긴장한 채 소파 가장자리에 앉았다. 미숙 여사님이 내민 잔을 나는 손짓으로 거절했다. 그녀는 어깨를 으쓱하고는 자신의 잔을 조금 마신 후 내 앞에 앉았다. 민준이는 똑똑한 아이야. 그녀가 시작했다. 하지만 항상 약점이 있었지. 사람을 너무 잘 믿어. 아마 자기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았나 봐. 그녀는 잠시 멈췄다. 그녀의 시선은 내 어깨 너머 어딘가에 고정되어 있었다. 생물학적 아버지 말이야. 상철 씨 말고. 나는 그들이 결코 이야기하지 않던 그 남자를 언급하는 것에 놀랐다.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인데요? 모든 것이. 그녀는 간단하게 대답했다. 나도 한때는 믿었어.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면서 나를 서서히 망가뜨린 남자를 믿었지. 내 아들이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게 놔둘 순 없어. 저는 그 남자 같지 않아요. 내 안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며 말했다. 민준 씨를 해친 적 없어요. 미숙 여사님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눈에는 닿지 않았다. 아마 같은 방식은 아니겠지. 하지만 넌 그 애를 가족에게서, 그 애의 세계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어. 그 애를 바꾸고 있다고.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정했다. 그리고 만약 그가 변했다면 그건 스스로의 선택이었어요. 정말? 그녀의 어조는 거만했다. 널 만난 이후로 그 애는 삼촌 로펌에서의 기회도 거절하고 중요한 행사에도 빠지고 심지어 말투도 달라졌어. 너처럼. 우리처럼이 아니라 나는 민준이 댁에서 배운 전라도 사투리 표현을 쓰기 시작했던 것, 더 자유롭게 웃었던 것, 그가 자라온 경직된 전통 일부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던 것을 기억했다. 내게는 그가 자신의 목소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신호였다. 미숙 여사님에게는
분명히 타락한 영향력의 증거였다. 그럼 그 사진은요? 내가 물었다. 왜 지훈 씨와 제 사진을 마치 뭔가 불길한 증거인 것처럼 그에게 보여주셨어요? 미숙 여사님은 대답하기 전에 인삼주를 한 모금 더 마셨다. 난 아무것도 꾸며내지 않았어. 그냥 내가 본 것을 보여줬을 뿐이야. 자기 아내가, 남편이 자신을 부양하기 위해 일하는 동안 다른 남자와 친밀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오랜 친구였어요. 나는 항의했다. 서울에 잠시 들른 대학 동기요. 민준 씨도 알고 있었어요. 정말 알고 있었을까? 그녀의 목소리는 비단처럼 부드러웠지만 면도날처럼 날카로웠다. 아니면 그건 네가 그 애한테 한 말이었을까?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미숙 여사님은 노골적으로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었다. 그저 의심의 씨앗을 심고 이미 존재하던 불안감을 부추기고 순수한 사실들을 의심스러운 빛 아래에서 제시하기만 하면 되었다. 교묘하고 치밀한 작업. 그녀가 그랬던 뛰어난 변호사다운 솜씨였다. 어젯밤 그에게 하신 말씀. 나는 계속 물었다. 정확히 뭐였어요? 미숙 여사님은 작은 소리를 내며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진실을 말해줬어. 네가 그 남자와 함께 있는 걸 봤다고. 너무 가까워 보였다고. 네가 그 애를 속이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고. 그녀는 잠시 멈췄다. 그리고 네가 30년 전에 나 자신을 생각나게 한다고 했어. 나 역시 숨막히는 결혼 생활에서 벗어날 계획을 세우고 있었을 때 말이야. 그녀의 말에 나는 숨이 멎었다. 그건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전 민준 씨를 사랑해요. 아마도. 그녀가 인정했다. 아니면 넌 단지 그가 상징하는 것에 대한 아이디어를 사랑하는 거겠지. 시골 생활에서의 탈출구, 네가 항상 부러워했던 세계로의 입장권. 어머님은 제가 누군지 전혀 모르세요? 내 안에서 분노가 끓어오르며 대답했다. 어머님 아들에 대해 제가 이제 어떻게 느끼는지도요. 충분히 알아. 그녀가 짜증날 정도로 차분하게 말했다. 네가 나타난 이후로 민준이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알아. 그리고 어머니로서 내 의무는 그 애를 보호하는 것이라는 것도 알아. 보호한다고요? 내 목소리가 갈라졌다. 어머님의 보호 후에 어젯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어머님의 암시 때문에 어머님 아들이 제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시냐고요? 그때 그녀의 시선에서 무언가 변했다. 걱정이었을지도 모를 섬광이 스쳤다. 무슨 소리니? 나는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다. 내가 가지고 있는지 몰랐던 힘을 느끼며 말없이 나는 블라우스 자락을 들어 올려 내 엉덩이에 퍼져 있는 멍을 보여주었다. 그녀의 말이 초래한 보랏빛 지도였다. 이게 어머님의 속삭임이 얻어낸 결과예요. 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 아들, 어머님이 자기 아버지처럼 되지 않도록 키웠다는 그 남자가 어젯밤 저를 밀었어요. 저는 넘어졌고 다쳤어요. 전부 어머님의 거짓말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미숙 여사님의 얼굴이 눈에 띄게 창백해졌다. 그녀의 손가락이 안락의자 팔걸이를 꽉 붙잡았다. 내가 그녀를 안 이후 처음으로 그녀는 정말로 충격을 받은 것처럼 심지어 연약해 보이기까지 했다. 민준이가 절대로 걔는 그런 애가 아니야. 그녀는 나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중얼거렸다. 아니었죠? 내가 정정했다. 어젯밤까지는요. 상철 씨가 커피 쟁반을 들고 문가에 나타났다가 방 안의 긴장감을 느끼고는 갑자기 멈춰섰다. 그는 내가 방금 내린 블라우스를 그리고 얼굴에서 핏기가 가신 아내를 번갈아 보았다. 무슨 일 있나? 그가 조심스럽게 쟁반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물었다. 아니요.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아무것도 괜찮지 않아요. 나는 여전히 안락의자에서 꼼짝 않고 있는 미숙 여사님에게로 돌아섰다. 가장 아픈 건 맞은 게 아니에요. 제가 사랑하는 남자가 저를 그렇게 쉽게 의심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함께 쌓아온 모든 것이 어머님의 몇 마디 말로 파괴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미숙 여사님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나는 그녀의 눈에서 전에는 본 적 없던 것을 보았다. 후회였다. 나는 결코 그 애가 그렇게 반응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떻게 반응할 거라고 생각하셨는데요? 내가 물었다. 그냥 저를 떠날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어머님이 통제하던 어린아이처럼 어머님 품으로 달려올 거라고요. 상철 씨는 근처 의자에 무겁게 주저앉아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다. 여보, 그가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요? 그 장면은 거의 초현실적이었다. 결코 충분히 좋지 않았던 며느리인 내가 그들의 우아한 서울 거실에서 시부모님과 마주하며 수년간 억지 예의의 층 아래 숨겨져 있던 진실들을 폭로하고 있었다. 난 그저 그 애를 보호하고 싶었을 뿐이야. 미숙 여사님은 반복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이전과 같은 확신이 없었다. 저 애는 우리와 달라, 여보. 우리 세계, 우리 전통을 이해 못해. 당신 세계, 여보. 상철 씨가 부드럽게 정정했다. 당신 전통이지, 내 것이 아니라. 나는 그의 개입에 놀랐다. 상철 씨는 항상 아내의 지배적인 성격 옆에서 조용하고 거의 보이지 않는 인물이었다. 그가 그녀에게 공개적으로 도전하는 것을 보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일이었다. 어머님은 항상 저를 열등하게 여기셨어요. 나는 마침내 3년 동안 담아두었던 것을 표현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말했다. 전라도 출신이라서, 변호사나 의사 대신 교사라서 어머님이 필요하다고 여기시는 인맥이나 가문의 혈통이 없어서요. 그건 사실이 아니야. 그녀가 힘없이 항의했다. 사실이고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어머님이 이해 못하시는 건 민준 씨가 바로 제가 다르기 때문에 저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저는 가식 없이 진실될 수 있거든요. 나는 잠시 멈췄다.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다. 적어도 어젯밤까지는 그렇게 믿었어요. 뒤엔 침묵은 무거웠고 불편한 진실들의 무게로 가득 차 있었다. 상철 씨가 일어나 내게 커피 한 잔을 건넸다. 마실 생각은 없었지만 자동적으로 받아들었다. 일상적인 의식은 우리 삶을 바꾸고 있는 대화 속에서 터무니없이 평범하게 느껴졌다. 오늘 민준이랑은 얘기해봤니? 상철 씨가 마침내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못했어요. 먼저 이해해야 했어요. 어머님과 얘기해야 했어요. 시아버지는 마치 완벽하게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제 창밖을, 거리의 교통을 매료된 듯 바라보는 아내에게로 돌아섰다. 여보,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서연이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하오. 미숙 여사님은 천천히 돌아섰다. 그녀의 얼굴은 읽을 수 없는 가면이었다. 육체적으로 다치게 할 생각은 전혀 없었어.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그것은 정확히 사과는 아니었지만 아마도 내가 그녀에게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것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는 우리를 상처 입히고 싶으셨죠. 내가 대답했다. 우리 결혼을 파괴하고 싶으셨어요. 그녀는 부정하지 않았고 그녀의 침묵은 충분한 대답이었다. 나는 커피를 단숨에 마시고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내가 찾으러 온 것, 즉 내가 의심했던 것에 대한 확인은 이미 얻었다. 가봐야겠어요. 나는 가방을 챙기며 말했다. 상철 씨는 미숙 여사님이 거실에 남아있는 동안 나를 문까지 배웅했다. 우리가 로비에 있을 때, 그녀의 귀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가 내 팔을 부드럽게 잡았다. 서연아,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 사람이 항상 저렇지는 않았어. 인생이 저 사람에게 많은 상처를 줬지. 그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걸 정당화하지는 않아요. 내가 대답했다. 아니, 정당화하지 않아. 그가 인정했다. 하지만 아마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될 거야. 그는 적절한 단어를 찾는 듯 잠시 멈췄다. 민준이는 널 사랑해. 내가 전에 그 애가 누구를 사랑하는 것을 본 적 없는 방식으로. 심지어 자기 어머니보다도 더.
어젯밤 그가 제게 보여준 건 사랑이 아니었어요. 내 목소리가 갈라지는 것을 느끼며 말했다. 아니지. 그가 인정했다. 그건 두려움이었어. 널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과 그 애가 한 번도 제대로 마주하지 못한 과거의 모든 유령들이 뒤섞인 거였어. 그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진짜 민준이는 거기에 있어, 서연아. 하지만 그를 다시 찾아 나설 가치가 있는지는 네가 결정해야 할 거야. 그의 말은 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강남의 우아한 거리를 걷는 동안, 나를 도심으로 다시 데려다줄 지하철로 향하는 동안 내내 함께했다. 진짜 민준. 그는 누구일까? 나를 사로잡았던 다정하고 열정적인 남자일까? 아니면 어젯밤의 분노에 찬 낯선 남자일까? 아니면 둘 다 사랑과 트라우마에 의해 형성된 같은 복잡한 사람의 일부일까? 나는 그날의 나머지를 목적 없이 서울을 걸으며 보냈다. 내 발걸음은 우리가 연못 옆 나무 아래에서 처음 키스했던 서울숲으로 나를 이끌었다. 그 다음에는 내가 수업 준비를 위해 자료를 찾는 동안 민준이 수많은 오후를 기다려주었던 국립중앙도서관으로, 마침내 해질녘, 나는 명동에 도착하여 테라스 중 한 곳에 앉아 황금빛 노을이 역사적인 건물들을 비추는 것을 바라보았다. 관광객과 서울 시민들의 환호 속에서 나는 마침내 민준의 메시지를 열었다. 이전 것보다 하나하나가 더 절박한 새로운 메시지들이 여러 개 와 있었다. 마지막 것은 간단했다. 집에 있어. 준비되면 기다릴게. 다음 날 아침, 나는 우리 아파트로 돌아갔다. 내가 열쇠를 사용하기도 전에 민준이 문을 열었다. 그의 모습은 끔찍했다. 면도도 하지 않았고 다크서클은 깊었으며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그는 내가 정말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나를 쳐다봤다. 서연아. 그가 말했다. 내 이름이 그의 입술에서 기도처럼 흘러나왔다. 짐 좀 챙기러 왔어. 나는 그를 껴안고 싶은, 그의 명백한 고통을 위로하고 싶은 충동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는 옆으로 비켜서서 내가 들어올 수 있게 해주었다. 아파트는 흠잡을 데 없이 깨끗했다. 내가 본 것 중 가장 깨끗했다. 그는 아마도 속죄의 한 형태로, 혹은 그저 바쁘게 지내기 위해 몇 시간을 청소했을 것이다. 어머님과 얘기했어. 내가 옷장에서 옷을 꺼내 작은 여행 가방에 넣으며 말했다. 그는 방 문지방에 꼼짝 않고 서 있었다. 언제? 어제. 뵈러 갔었어. 왜?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기 위해 돌아섰다.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겠다고 맹세했던 남자가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그렇게 완전히 변할 수 있는지 이해해야 했으니까. 민주는 내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내가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어.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알아. 그래, 맞아. 내가 확인했다. 하지만 내가 알고 싶은 건 이거야. 왜 그분을 믿었어? 왜 그분의 말 한마디가 우리가 함께한 3년보다 더 무거웠어? 그는 이제 다른 삶에 속한 것처럼 보이는 우리가 함께 쓰던 침대의 가장자리에 무겁게 주저앉았다. 모르겠어. 그가 인정했다. 그건 복잡해. 설명해줘. 나는 요구했다. 당신은 내게 빚졌어. 그리고 그는 그렇게 했다. 그는 생물학적 아버지와 함께 했던 어린 시절, 폭력과 공포의 단편적인 기억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미숙 여사님이 어떻게 그를 맹렬하게 보호하여 그의 유일한 안전한 피난처가 되었는지, 상철 씨가 그들의 삶에 안정과 평온을 가져다 준 지 몇 년이 지난 후에도 모자 사이에는 공유된 트라우마로 맺어진 유대가 여전히 존재했다고. 그분은 항상 내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위험을 보셨어. 그가 설명했다. 그리고 내 안의 한 부분은 항상 그분을 믿었어. 왜냐하면 한때는 그분의 편집증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줬으니까. 그의 말은 일어난 일을 정당화하지는 않았지만 이해되기 시작했다. 그때 나는 미숙 여사님이 단순히 통제욕 강하고 계급의식이 있는 시어머니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다.
그녀는 자신만의 지옥에서 살아남은 여성이었고 아들을 보호하려는 시도 속에서 불신과 공포의 해로운 순환을 재현했던 것이다. 나 상담받고 있어. 내가 가방 싸기를 마쳤을 때 민준이 말했다. 상담사 말이야. 어제 긴급 예약을 잡았어. 나는 놀라서 그를 쳐다봤다. 민준은 과거에 내가 치료를 제안했을 때 항상 그 아이디어를 거부했었다. 시작이네. 나는 그에게 헛된 희망을 주고 싶지 않아 대답했다. 돌아오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가 분명히 했다. 지금은 아니야. 그럴 자격 없어. 그냥 내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왜 당신을 그렇게 실망시켰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해. 거의 이틀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마침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다. 육체적, 감정적 고통, 혼란, 그리고 여전히 느끼는 사랑이 새롭고 끔찍한 두려움과 뒤섞여 모든 것이 너무 벅찼다.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 민준 씨.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그날 밤을 기억하지 않고 당신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는 항의 없이 내 말을 받아들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해. 나는 가방을 닫고 문으로 향했다. 민주는 나를 막으려 하지 않았고 또 다른 기회를 요구하지도 않았으며 지킬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 약속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내 결정에 대한 그 존중, 일어난 일의 심각성에 대한 그 인식이 어떤 필사적인 애원보다도 나에게 더 큰 희망을 주었다. 전화할게. 나는 나가기 전에 말했다. 전날 밤과 같은 말을 반복했지만 이번에는 정말로 그렇게 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나는 학교 동료인 지영 씨네 집으로 잠시 이사했다. 그녀는 너무 많은 질문을 하지 않고 관대하게 자신의 손님방을 내주었다. 다음 며칠은 수업, 민준과의 전화통화 짧고 조심스러웠지만 점점 더 솔직해지는 그리고 혼자 있을 때의 긴 울음 세션으로 흐릿하게 지나갔다. 일주일 후 상철 씨에게서 손으로 쓴 편지를 받았다. 그 안에는 내가 미숙 여사님에 대해 전혀 몰랐던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다. 여성들이 거의 성공하지 못하던 시대에 변호사가 되기 위한 그녀의 투쟁, 첫 남편을 떠날 용기를 내기까지 견뎌야 했던 수년간의 학대, 아들을 위해 안전한 세상을 만들려는 그녀의 맹렬한 결심. 그것은 그녀의 행동을 정당화하지는 않았지만 맥락과 이해를 제공했다. 또한 놀랍게도 민준의 결정에 영감을 받아 미숙 여사님도 상담사를 만나기 시작했다고 했다. 내 엉덩이의 멍에 대해 알았을 때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울었다고. 어쩌면 민준과 나뿐만 아니라 온 가족을 위한 치유의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내가 언젠가 민준에게 돌아갈지는 모르겠다. 화해로 가는 길은 만약 존재한다면 길고 어려울 것이다. 한번 깨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 일요일 저녁 식사 전에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안다. 나는 더 강해졌고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에 대해 더 명확해졌으며 내 것이든 다른 사람의 것이든 두려움이 내 삶을 결정하게 놔두지 않겠다고 더 굳게 결심했다. 지영 씨 아파트의 작은 발코니에서 이 글을 쓰며 서울의 지붕 위로 지는 해를 바라보면서 나는 이상한 평화를 느낀다. 한때에 알았던 행복은 아니지만 그에 못지않게 가치 있는 것이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존엄과 진실을 나침반 삼아 맞설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 때로는 사랑이 꽉 붙잡는 것이 아니라 언제 존엄을 지키며 물러나고 혼돈 대신 평화를 선택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에 있다. 나는 여전히 가끔 민준의 마지막 갈라진 속삭임을 듣지만 더 이상 그것에 시달리지 않는다. 그것은 내가 떠나기 위해 필요했던 힘과 언젠가 돌아갈지를 결정하기 위해 얻고 있는 지혜를 상기시켜준다.